안녕하세요. 저희의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뜻깊은 순간들, 잊을 수 없는, 잊기 싫은 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하고자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보다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참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7살 때 집 근처에 있던 피아노 학원에서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와서 피아노를 배웠다는 그 아이는 피아노를 야무지게 잘 쳤습니다. 긴 생머리에 맨날 예쁜 머리띠를 하고 와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8살 되어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랑 같은 반이더라고요. 학원에선 아는 척을 한 적은 없었는데 친구 하나 없는 학교에서 보니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이도 반갑게 제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제 이름 김소영, 그 친구의 이름 김지희. 이름 순으로 번호를 매겼어서 반에서 제 번호 5번, 친구 번호는 6번이었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같은 짝꿍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해진 지희와의 인연은 참 소중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돈이 조금 남는 날엔 치즈 떡볶이도 사 먹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피카츄 튀김이나 순대 튀김을 사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희의 행복했던 학창 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돼지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영등포 쪽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돼지 특수 부위를 팔면서 소문이 많이 나 그 근방 회사원들,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맛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맨날 저한테 예쁜 옷을 사주는 건 좋았지만 두 분이 너무 바쁘셔서 싫었습니다. 두 분은 매일 새벽까지 일하다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침에도 아빠는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엄마가 겨우 일어나셔서 밥 차려주고 옷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좀비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계속 하는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 눈은 퀭하니 풀려 계셨죠. 그래서 저희 집엔 가끔 고모도 오고 할머니도 와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또 외동이라서 같이 외로움을 달랠 만한 형제가 없었거든요. 바쁜 부모님은 제게 사랑을 주시는 대신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학원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날 하루에 학원을 2개, 많으면 3개도 갔습니다. 피아노, 영어, 미술, 수학, 수영, 논술, 바이올린 등등 정말 많이도 했습니다. 저녁밥 먹기 전까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할머니나 고모가 해준 저녁밥 먹고 씻고 혼자 놀거나 공부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제겐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바쁜 존재였고 나는 항상 외로운 존재인 게 너무나도 당연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인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영아,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자. 엄마가 집에 계셔? 응, 당연히 계시지. 당연히 계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 없는데. 정말?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 계셔. 신기하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학원에 가지 않는 지희가 신기하긴 했습니다. 제가 왜 너는 피아노 학원만 다니냐고 물어보면 피아노만 다니고 싶으니까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집은 심심하고 외로운 곳인데 왜 지희 부모님은 그 외로운 곳에 지희 혼자 둘까 궁금했고 혼자 집에 있을 지희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앞치마를 두르신 지희의 엄마가 밝게 웃으며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희는 학교 가방을 엄마한테 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떠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으며 저도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으려고 하자 지희 어머니가 제 가방을 받아주셨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아줌마가 정리해줄게. 감사합니다. 배고프겠다. 아줌마가 맛있는 토스트 만들어줄게.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하셨고 지희는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냥 평범한 방일 뿐인데 사랑이 가득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지희와 잘 어울리는 핑크색 벽지에 공주님이 그려진 이불이 있었습니다.
지희가 침대가 엄청 푹신하다며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때? 진짜 푹신하지? 이 이불도 너무 부드럽고 최고야. 나 초등학생 되기 전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른 거거든. 아직 혼자 자는 게 무섭지만 이 이불 덮고 자면 기분이 좋아져. 엄마랑 아빠랑 백화점? 우와, 내 방에 있는 이불은 그냥 엄마가 사온 건데. 신기했고 부러웠습니다. 지희의 책상엔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디 사진관에서 정직하게 찍은 사진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놀이공원에 가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진이었죠. 아주머니가 토스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는 거실에 있는 작은 협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희는 또 아주머니에게 조잘대며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시험 봤는데 2개 틀렸다. 아차, 혼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보거나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그런데 지희 어머니의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와, 정말? 2개밖에 안 틀렸어? 지희 대단하네. 잘했으니까 엄마가 저녁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예, 엄마 최고. 완전 최고. 그런데 엄마, 소영이는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어. 소영이는 받아쓰기 맨날 100점이다? 대단하지? 와, 정말? 그럼 소영이도 맛있는 저녁 해줄까? 여기서 먹고 갈래? 그 화목한 모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 여쭤본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전화를 걸었고 엄마가 잠시 고민하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바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도 없었고 친구 집에서 저녁밥을 먹었던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아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으니 부모님이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희의 아빠도 오셨고 저는 지희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종종 지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어머니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일을 쉬게 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졸랐습니다. 지희네를 보고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같이 저녁 먹자고 조르고 백화점 가자고 조르고 놀이공원 가자고 졸랐습니다. 가게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셨던 어머니가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1번, 2번 쉬시더니 언젠가부터 꾸준히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를 반겨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지인의 어머니가 친해진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맨날 지희 얘기만 하고 가끔 지희 데리고 저희 집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들끼리도 친분을 쌓으셨습니다. 같이 놀이터도 가고 어린이 뮤지컬도 보러 다녔죠. 많이 화목해진 저희 가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알게 해준 지희한테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희는 같은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와 똑같이 중학교 1학년도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명이 아니냐며 깍깍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서로 다니는 학원이 달라서 학교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지희가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을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원들을 다녔고요. 지희는 중학생 때부터 공모전이나 교내 미술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희는 진심으로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건 가장 친한 친구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영아, 나 미술학원 그만둘까? 뭐? 갑자기 왜? 그냥 너랑 같이 너네 학원 다닐까? 너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다며.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림이 재미없어졌어? 아니, 재밌지. 너무 재밌고 좋지. 그런데 왜 학원을 그만둬? 아니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뭔가 수상했습니다. 지희가 절대로 그런 말을 그냥 할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학원에 갈 시간이 되면 힘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 언제든 같이 학원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도 했습니다.
꺼림칙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치과 진료를 봐야 했던 적이 있어서 방과 후에 학원에 안 가고 어머니랑 치과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치과가 마침 지희네 학원 근처였습니다. 엄마, 여기 옆에 지희 학원인데 지희랑 같이 집에 갈까? 아, 그렇네. 그래, 그럼 지희랑 오랜만에 저녁 같이 먹고 집에 들어가자. 시간이 좀 남아서 지희네 학원 바로 앞에 있는 빵집에서 어머니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학원이 훤히 보였죠. 수업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나가서 기다리려고 짐을 챙기는데 지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희 뒤로 여자애들 4~5명이 모이더니 지희의 목을 세게 잡고 끌고 가다시피 학원 뒤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곧장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야, 네가 계속 그렇게 그림 잘 그릴 것 같아? 상 좀 받으니까 네가 뭐 된 것 같냐고. 평생 그림 못 그리게 해줘? 그 여자애들이 학원 뒤 골목에 자리를 잡아 지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밀치고 발로 종아리를 툭툭 차고 있었죠. 지희에게 못된 말을 하던 여자애는 지희의 뺨을 툭툭 치는데 점점 세기가 강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니들 뭐야? 이것들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니들 다 이리 와! 여자애들은 껄렁껄렁하게 저희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한테 대들 기세로 노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정말 무섭거든요. 남의 집 애라고 혼욕 안 하고 넘어가실 그런 분도 아니고 버릇없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걔네들이 뭔데요? 뭐요? 아줌마 누구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참다 참다 뚜껑이 열려서 두 손으로 여자의 2명의 귀를 콱 세게 잡고는 이슬 학원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쳐다보고 있던 다른 애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쫄래쫄래 따라갔죠. 쌤통이다 생각하는 것도 찰나 얼른 지희한테 가봤습니다. 지희야, 괜찮아? 언제부터 그랬어? 이래서 학원 그만둘까 한 거야? 나한테 말을 하지. 창피해서 엄마가 걱정할 것 같고. 야, 괴롭힘 당하는 게 뭐가 창피한 거야? 너 바보야? 아줌마도 너가 말 안 하는 걸 더 힘들어 하실걸? 지희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걱정 끼치기 싫었다고요. 그런데 고맙답니다. 사실은 너무 무서웠다면서요. 걔네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그 미술학원에 다녔고 다 같은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쯤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희가 자기들보다 훨씬 실력이 좋으니 질투가 났는지 지희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물감을 몰래 훔치고 실수인 척 지희의 그림을 망치는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맨날 학원 끝나고 불러내서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희의 부모님, 미술학원 원장님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갔고 걔네 부모님이 찾아와서 지희랑 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지희는 미술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왜 너가 옮기냐고 잘못한 애들이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거기 계속 다니면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날 것 같다더라고요. 학원을 옮긴 지희는 다행히 빠르게 적응을 했고 좋은 학원 친구들을 만나 잘 지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힘이 없어 보이던 지희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그렇게 저희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반은 떨어졌지만 저희의 우정, 저희 가족의 교류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풀리고 이제 봄비가 시작된 건지 아침부터 날씨가 꾸리꾸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1교시부터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교시쯤 되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그때 드르륵하고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더니 저를 불러냈습니다. 짐을 다 챙겨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짐을 챙기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이 학교에 있다가 짐을 챙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반 애들이 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원인도 모르고 짐을 챙겼습니다. 복도에 나가니 담임 선생님이 덜덜 떠는 손으로 제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소영아,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대. 얼른 병원으로 가봐.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지셨지만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제게 친척은 고모가 유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동이셨거든요. 그때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었고요. 아버지보다 한 살 많았던 고모만이 저를 책임져 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쉬시기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고모가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땐 주로 할머니가 봐주시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고모가 오셨었는데 저는 고모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고모가 미혼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결혼을 했지만요. 아무튼 그때 미혼이었던 고모는 맨날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가끔은 욕도 섞어가면서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제게 밥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주로 밥에 김이 전부였죠. 좀 더 주는 날엔 깍두기 하나 꺼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는 배달 음식 시켜서 혼자 먹었죠. 그런데도 고모가 저를 봐줬던 이유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봐주면 얼마 받기로 했었나 봐요. 고모는 애초에 저에 대한 정도 없었고 저를 아끼지도 않았고 어른으로서의 도리도 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모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전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학교는 그냥 다니면 안 될까요? 너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버스 타도 1시간이 넘어. 괜찮아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다닐게요. 제발요. 너 한 달 버스비가 얼만 줄은 아니? 돈 아깝게. 고모, 제발요. 아, 그래. 네 맘대로 해. 전학 가면 교복이다 뭐다 새로 맞춰야 하니까 그것보단 낫겠다. 어차피 너네 엄마 아빠 보험금도 넘치니까 교통비 정도야 뭐. 그랬습니다. 고모가 저를 맡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아저씨랑 눈이 맞아 늦가기에 결혼한 고모는 결혼 후 고모부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매사 대충대충이 다반사인 고모가 성공할 일은 없었죠. 큰 빚만 아는 채 겨우 이자값만 갖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고모에게는 3살짜리 아기도 있었습니다. 돈이 아주 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고모는 보험금 때문에 저를 키우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다니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모는 제게 버스비 이외에 어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원도 다닐 수 없었고 준비물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면 고모와 3살짜리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는 제 방도 없었습니다. 베란다에 여닫는 서랍장 하나를 옷장으로 쓰면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밤에 거실의 베란다 쪽에서 자고 있으면 고모랑 고모부가 저를 개의치 않고 TV를 보며 야식을 먹었습니다. 15살. 참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며 많이 서러워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아챈 건 지희였습니다. 소영아, 맨날 멀리서 학교 오기 힘들지? 아니, 학교 오는 거 좋아. 학교가 더 좋아, 집보다. 고모가 너 많이 미워해? 미워하는 게 낫지. 난 거기서 투명인간이야. 저는 지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말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말하고 나니 저는 속이 좀 후련해졌지만 지희는 울었습니다. 그게 진짜냐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했죠. 고모 집 생활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희한테 고모 집에서의 얘기를 하고 보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 응, 왜? 나랑 교문에 같이 나가자. 그래. 지희는 제 손을 꼭 붙잡고 교문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도 맨날 교문까지는 같이 가거든요. 교문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지희는 학원으로 갔었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같이 가자는 말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문에 가보니까 지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소영아, 잘 지냈어?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치? 네, 지희 오늘 학원 안 가요? 응, 소영아, 오늘 너희 고모 집 좀 가자.
네? 지희 어머니는 웃고 계셨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뭔가 화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고모 집에 가자는 걸까? 그리고 왜 화가 나신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집에 가보니 고모가 애기랑 있었습니다. 고모는 지희와 지희 어머니를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표정을 지었죠. 당신이 소영이 고모입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길래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요? 제가 저희 딸 통해 다 들었습니다. 애 제대로 밥도 안 먹이고 필요한 용돈도 안 주고 방도 없이 거실에서 재우고 책상도 의자도 하나 없이 옷도 대충 베란다에서 보관한다고? 뭐야? 그렇다면 어쩔 건데? 뭔데 남의 집 사정에 껴들어? 당신 뭔데? 나 소영이 엄마랑 친구였던 사람이다. 왜? 너 안 그래도 내가 소영이 엄마 살아있을 때 얘기 다 들었어. 빚에 허덕이면서 맨날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장사 그까짓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 사람이 겸손하고 성실해야지. 어떻게 하다 애를 학대랍니까? 내가 언제 학대했다고 그래, 이 여자가? 이렇게 내팽개쳐 놓는 것도 학대야, 이 무식한 인간아. 오늘부로 소영이 내가 데려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소영아, 짐 챙기자. 야, 네가 뭔데 내 조카를 데려가? 아, 너 돈 때문에 그러지? 보험금 노리고 이러는 거지? 와, 이거 진짜 양아치네. 고모가 금방이라도 돈을 뺏길 것 같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발발 떨리면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 옷가지를 챙기던 지희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그 돈 너 다 가져. 어떻게 사람이랑 돈을 비교하니? 못돼 처먹은 년. 돈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안심이라도 된 건지. 고모는 지희 어머니 흉을 중얼거리며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희 어머니는 챙겨오신 커다란 가방에 제 짐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지희 집으로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슬픔보다는 고마움과 안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희와 함께 지희의 예쁜 핑크색 방을 썼습니다. 지희 부모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맨날 맛있는 밥을 해주셨고 제 숙제를 도와주셨고 학원에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희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지희의 부모님은 기꺼이 제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살던 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희도 집과 멀리 떨어진 미대에 가게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12년을 함께했던 저희는 각자의 미래를 향해 한 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희랑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서로가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지희네 집에서 만났고 밖에서도 둘이 자주 놀고 방학엔 둘이 여행도 갔습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친구하자는 말, 나중에 결혼도 같이 하자는 말, 아이도 같은 해에 낳아서 키우자는 말, 회사가 멀어져도 계속 연락하고 이렇게 만나자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서로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저희는 정말 운명이 아닌가, 전생에 자매였나, 쌍둥이였나, 아니면 부부였나, 를 의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식품회사였는데 제 대학교 선배가 거길 다녔거든요. 그 선배한테 회사 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들었는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복지도 잘 되어 있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거든요. 졸업반 때 너무 바빠서 지희를 잘 못 만나서 따로 말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둘이 같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지희는 가고 싶은 회사 후보 중에 그 회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회사에서 저는 재무팀, 지희는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희 부모님도 정말 신기해 했습니다. 저희 보고 진짜 운명이라고 하셨죠. 회사를 다니던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희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지만 사회에서 만나는 남자친구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귀기 전에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기도 했고요. 저는 입사 1년 차 때쯤 기획팀의 입사 동기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는 절대 하지 말라고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사람이 참 순수하고 착하고 성실해서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희야,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다. 뭐? 진짜?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설마 우리 회사? 응, 기획팀 윤우 씨. 어머, 진짜? 너무 잘 됐다. 둘이 진짜 잘 어울려. 고마워, 지희야. 그런데 소영아, 사실 나도 남자친구 생겼어. 뭐? 정말? 누구? 지희는 그 남자와의 만남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희가 회사 점심시간에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졌답니다. 식당에 다시 갔는데도 없었고요. 길에서 흘렸나 생각하며 회사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남자가 받더랍니다. 자기가 주었다면서요. 그렇게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희가 고마운 마음에 밥을 샀다가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희는 그 남자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젠틀한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행복해하는 지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희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희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냥 싸우기만 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지희의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지희한테 혼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옷을 왜 그렇게 짧게 입었냐? 왜 자기 전에 연락을 안 하냐? 집에 일찍 들어가라. 이런 문제들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귀여운 질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들어보니 험한 말까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지희는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고요. 꾸미길 좋아하는 지희는 남자친구 때문에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지희의 취향과 다르게 수수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지희는 항상 우울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지희의 남자친구랑 같이요. 지희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대체 어떤 놈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희 친구 김소영입니다. 아, 예, 많이 들었어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별로인 놈이더라고요. 껄렁하게 앉아있는 폼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하는 행실은 더 별로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희한테 물 하더라고요. 그럼 지희는 고지곳대로 물 따라주고 있었고요. 지희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의자에 쭉 기대서는 비켜주지도 않았고 비켜달라고 말을 해야 귀찮은 표정 지으며 비켜주었고요. 대체 이런 놈을 왜 만나나? 젠틀하다던데 그 모습은 대체 어디에 있나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을 얻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자리를 끝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악이었던 건 계산도 지희가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 저는 지희를 붙잡고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너 저런 애를 왜 만나? 응? 왜, 소영아. 그렇게 별로야? 별로인 정도겠어? 최악이야. 당장 헤어져. 너를 하나도 배려하지 않잖아. 아,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나 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평소엔 잘해줘. 대체 그 평소가 언제인지. 더 따져 묻고 싶었지만 해맑게 웃는 지희가 안쓰러워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이러다 헤어지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지희를 더 뜯어말려야 했습니다. 저희 둘이 28살이 되던 해에 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화재 사고였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길래 지희랑 제가 용돈까지 챙겨드렸는데 정말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희와 저는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저보다는 지희가 훨씬 더 힘들었겠죠. 안 그래도 마르고 힘도 없는 아이인데 계속 울다가 탈수까지 와서 장례식 치르다 수해까지 맞고 왔습니다. 지희는 제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이제 정말 너밖에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에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지희는 기댈 곳이 저 하나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지희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희는 불행해졌습니다. 지희의 남편은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희는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마음과 몸이 모두 고생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 후에는 쌓여있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싸우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지희는 많이 울었습니다. 당장 헤어져라, 그 집에서 나와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희가 이제 정말 끝내야 하나 고민을 하는 순간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희의 남편이 반성을 했답니다. 이제 새 가족이 생겼으니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지희는 믿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희는 만삭 때까지 일을 했고 남편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고 남편은 마지못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그만두었고요. 결국 100일 된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지희는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안 되어서 지희는 펑펑 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영아, 나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나 정말 못 살겠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일 안 하고 나한테 막대하는 거 100번 양보한다고 해. 그런데 자기 새끼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지 새끼를 돌보지를 않아?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고 배고프다고 오던 애한테 화를 내고 분유 먹은 입가도 제대로 안 닦아주고 어떻게 그래?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 나 정말 안 되겠어. 당장 애기랑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제가 지희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희가 찾아왔을 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지희는 저희 집에서 지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기는 일을 쉬고 있던 제가 돌봤고요. 지희가 저희 집에 들어온 지 3일째 되었을 때 지희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사이 어떻게 일자리까지 구했답니다. 지희는 결국 한 번 더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지희 남편은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회사를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고 지희에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지희는 임신 중기까지 일하다가 이번에는 회사를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계속 일을 나가준다면 생활비 아껴서 잘 살아봐야겠다고 지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지희는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헤어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가 둘이고 직장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지희처럼 자식이 있는 입장에 부모가 없는 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지희의 판단을 믿어주고 지희의 불행이 덜하길 바라기만 했습니다. 지희는 힘든 상황에서 똑똑하게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남편과 맨날 싸우고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쩔 때는 손찌검도 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을 보고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랑 살겠다며 부인과 4살, 3살짜리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지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재산 한 푼 못 주고 위자료도 안 준다고 했거든요.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답니다. 부모도 있고 돈도 버는 본인한테 양육권 뺏기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그때 지희가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고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푼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거실 하나에 방 하나에 있는 월세방 얻어서 애들이랑 들어가 살았습니다. 저도 그때 애 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희 보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희가 괜찮다며 굳이 집 구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희한테 말 안 하고 지희 통장으로 500만 원 보내줬습니다. 저도 그때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것밖에 못 보내는 현실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희가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 걸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더니 지희가 그럼 자기가 잘 쓰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지희는 제가 준 돈으로 컴퓨터 한 대를 샀습니다. 나 집에서 일해보려고. 우리 회사 다녔을 때 우리 팀 과장님 기억나? 그 과장님이 이번에 광고회사 차리셨더라고. 직원이 있기는 한데 손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작업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해주기로 했어. 정말 잘됐다. 응, 과장님이 광고 쪽에 아는 사람 많다고 내가 할 만한 일 있으면 더 구해주신대. 너무 다행이다. 다 잘 될 거야, 지희야. 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하다가 애들이 집에 오면 밥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고 재워놓고 또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 지희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희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엄마였습니다. 지희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도 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3년 만에 전셋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내 집 마련도 금방 하는 거 아니냐며 까르르 웃던 지희의 모습은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가고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희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웠는지 첫째 아이가 정말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게 지희를 똑 닮았습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희가 새 집에서 좋은 기운 받아서 앞으로 뭐든 잘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은 이미 불행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건지 지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지희의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 자기도 건강을 좀 신경 써야겠다며 큰맘 먹고 건강검진을 받고 오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던 날 저랑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 듣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죠.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둘 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어떻게 참으신 건지. 앞으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네? 위암이요? 뭐가 6개월이라는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희는 6개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희는 계속 재차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다른 사람이랑 바뀐 거 아니냐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지희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 착한 제 친구가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이토록 불행하게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순간 항상 강했던 지희는 목 놓아 울며 슬퍼했습니다. 우리 애들 어떡해? 우리 애들 어떡하면 좋아? 지희는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아이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날 지희를 집에 바래다 주고 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뿐 아니라 그 후 계속 몇 날 며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 결정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지희를 찾아갔습니다. 지희야, 너희 애들 내가 키울게. 내가 입양할게. 뭐?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애들 내가 키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지희야. 지희는 또 한 번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해주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지희와 지희 부모님에게 받은 게 너무 많은 저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희는 계속 약을 먹어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다고. 그저 아픔을 참아가며 버티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지희는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정리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을 몽땅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내 전부야, 소영아. 우리 애들 키우는데 잘 써줘. 고마워. 미안해.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이 크면 이 돈을 줄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는 입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검사받아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그 끝이 너무 빨리 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행을 와 있습니다. 지희와 지희의 아이들, 그리고 저와 제 아이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들, 즐기지 못한 것들을 함께 즐기는 중입니다. 그동안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쁘다고 지희랑 여행 한 번을 안 왔는지, 여행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아쉽네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지희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지희야, 평생 내 소중한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너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빛나는 여자고 강한 엄마야. 사랑스러운 준수, 지수, 내가 잘 키울게. 내 아이들과 다름없이 사랑할 걸 약속할게. 그러니 부디 천천히 떠나줘.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거든. 내가 너와의 작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천천히 이 시간을 보내줘. 우리 다음 생에도 꼭 제일 친한 친구가 되자.
너의 친구 소영이가.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